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honorable Mr. 여러분 President, 안녕하십니까? distinguished 고문현 speakers and 회장님과 연사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개인적으로 혹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 meeting and seeing you. 여러분을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잘 쉬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가 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배움을 하기에는 좋은 날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연구 교수로 재직 중인 이일호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제주에 와서 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다시 서울을 돌아갈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꼭 개별적으로 이렇게 제주도에 방문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좌장으로서 조금 천천히 좀 여유 있게 시간을 쓰면서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세션을 좀 길게 갖고 싶진 않은데요. 이 오늘 주제의 배경에 대해서 좀 일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저희가 ESG와 관련한 한국의 성과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아주 다양한 ESG 원칙의 특징,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취하게 될 ESG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국제적인 맥락에서 ESG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특히 이번 제2세션에서는 저희가 유럽과 호주의 경험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물론 굉장히 큰 역동성을 가진 나라로서 ESG를 선도하고 있습니다만 유럽은 전반적인 ESG 관련 원칙과 정책을 잘 활용하는, 시도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영향력이 큰 가이드라인과 권고사항 이런 것들이 다 유럽에서 왔습니다. 호주 역시 환경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또한 아주 강력하게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렇게 서로 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을 함으로써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김준범 교수님과 양재혁 변호사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봉근 교수님과 엄주희 교수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굉장히 가치 있고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코멘트와 내용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각각의 전문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발표 혹은 토론 중에 제가 소개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연사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좌장이 이렇게 영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좀 익숙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ESG 전문가가 아니시더라도 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시 10분이기 때문에요. 바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시 전에는 끝내야 되기 때문에요. 각각의 발표자분을 40분 정도 할당을 하고 토론자에게 10분씩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이 있다면
그런 어떤 연사분들의 반응이라든가 플로어에서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연사인 김준범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범 교수님께서는 셀리 IDD 리서치 센터에서 지금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그리고 지속가능성 부서에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공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트루아 공과대학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He obtained his PhD degree in civil 토목 환경과 지속가능 공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아리조나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현재는 유럽 환경 에너지 협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프랑스 한인 과학기술 협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많은 과학 저널을 게재하신 바가 있습니다. SCI 저널을 비롯해서 많은 저널을 출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하실 내용의 제목은 유럽연합 주요 국가들의 ESG 현황입니다. 김준범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Firstly, I want to thank to ESG organizers. 오늘 한국 ESG 학회에서 저에게 이렇게 훌륭한 기회를 주셔서 제가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유럽연합의 주요 국가 ESG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녹색으로 대문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ESG 중에서도 E, 즉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그림으로 하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ESG 관점에서도 많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파리 근처의 트루아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박물관 등을 주로 가곤 합니다. 거기 좋은 그림이 많습니다. 표현주의, 마네, 모네 등과 같은 그런 작가들의 표현주의적인 작품을 많이 접했고,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상을 또 잘 발견할 수 있었고요. 제가 사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환경 측면에 대해서 이런 미술 작품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요, 1903년과 1904년에 모네가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 게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대기 오염이었습니다. 그 모네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공장에서 나오는 대기의 오염원도 이렇게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다지 공기가 좋아 보이지 않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화가들이 예쁜 것, 예쁜 여성, 예쁜 경관 이런 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술가가 이런 대기 오염을 그렸다는 것은 조금 의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뭐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 당시 시대상을 볼 수 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또 다른 작품으로서 독일 작가의 그림입니다. 보시다시피 대기 오염이 심각하고 통제가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1904년, 5년, 죄송합니다. 이 그림은 1800년대 그림이네요. 역사적으로 이런 기업과 산업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기업의 본성과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1903년과 4년 시대의 예술가의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1960, 70년으로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기업들이 많은 탄소 배출을 했죠. 통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액션으로서 이런 대기 오염에 대해서 무언가를 약하게 만드는 작용, 즉 희석에 의한 어떤 그 조치를 취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70년이 되니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후 처리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후 처리를 해서 배출과 폐기물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기업과 산업적인 측면이 1970년에 그런 양상이었고요. 그리고 80년대에 들어서 70년대에 사후 처리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이제는 조금 더 그때보다 더 많은 배출과 폐기물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활용이라는 컨셉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보시다시피 더 많은 폐기물이 나오긴 했지만 그것을 조금 줄이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서 더 깨끗한 생산이라는 컨셉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접근법, 그리고 생애 전체 주기에서의 재활용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사후 처리가 1970년대였다면 2000년대는 라이프 사이클 관리로 이어졌습니다. 원자재 관리, 제조의 혁신, 그리고 수명이 다한 제품의 관리 등등을 통해서 전체 공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산업에서 더 깨끗한 생산과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들어서게 된 것이 바로 1990년대와 2000년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점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더 깨끗한 생산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 관리의 이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을 감소할 수 있죠. 환경과 건강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원자재, 물, 에너지에 대한 경제적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제품에 대해서 쓰게 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흐름을 관리하고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더 나은 제품의 품질 향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후 처리를 통해서 오염 방지와 더 깨끗한 생산을 하면서 전반적인 산업 프로세스를 향상시키는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ESG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순환 경제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아까 희석, 그 다음에 사후 처리, 더 깨끗한 생산, 그리고 라이프사이클 관리 등등의 진화를 보셨는데요. 현재는 순환 경제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형 경제였습니다. 일자 형태의 경제였으나 취하고 만들고 쓰고 버리는 일자형의 경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순환 경제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 수치를 보시면요. 더 많이 우리가 재활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 경제 모델을 통해서 생산과 소비가 관련이 있게 되고요. 공유하고 다시 사용하고 수리하고 리퍼비시하고 그리고 최대한 길게 제품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품의 수명이 또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지속가능한 개발 그리고 기후변화의 주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60년부터 현재까지의 주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체로 정부 간 혹은 UN 단계의 어떤 이니셔티브들이었습니다. 지속가능 개발과 관련해서 1968년에 로마 클럽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972년에 인간의 환경에 대한 UN 선언이 있었습니다. 1987년에 우리의 공동의 미래라는 UN의 보고서가 나왔고요. 아젠다 21이 1992년에 만들어졌고요. 2015년에 UN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기후변화 관점에서 봤을 때
첫 번째 기후변화 컨퍼런스가 1979년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IPCC가 1998년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교토 의정서가 채택되었고요. 그리고 2015년에 파리 협정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것은 결국 기후변화 위기의 이슈들과 맥락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ESG적인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산업과 기업에서, 특히 유럽의 기업과 산업에서 이런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투자는 기업 정책에 따라서 투자를 심사하고 기업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장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동펀드 그리고 로보 어드바이저들은 이제 ESG 원칙을 적용하여 투자 상품을 제공합니다. 또한 ESG 투자는 포트폴리오가 위험하거나 비윤리적인 관행에 연루될 때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투자자들은 기업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기를 원할 겁니다. 특히 뭐 환경이라든가 사회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고 싶어 할 텐데요. 이런 기업들의 투자를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ESG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가 만약에 기업에서부터 나온다면 괜찮지만 또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또 액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요. ESG 관점의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ESG 관련한 그리고 그린 파이낸싱 관련한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인데요. 서울 용산에서 열린 회의였습니다. 파이낸싱이라든가 그런 은행들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의 그런 많은 협업을 원했는데요. 이런 투자자들은 기업 정보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그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ESG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그 회사의 현황을 확실히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ESG의 측면에서 기업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국가가 ESG를 선도할까요? 여기 녹색이 좋은 점수고요. 빨간색이 좋지 않은 점수, 나쁜 점수가 되겠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을 봤을 때 특히 북유럽 지방이 ESG에 대한 스코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에 대한 기대치는 항상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들이 선두에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나라를 규명하고 어떤 나라에 ESG 투자를 더 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 조금 더 특정한 위협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또한 공부를 합니다. 모닝스타에서는 또 이 모닝스타 국가 인덱스, 국가 지수를 OEA 국가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회사 수준의 레벨은 지속 가능성에 의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보시면요. 선도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지속 가능성 아틀란타스 지도에 의하면 네덜란드가 선도 국가입니다. 프랑스는 fin란드와 스웨덴에게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위입니다. 럭셔리, 소비재, 루이비통 본사, LMVH 아시죠? 그리고 이런 기업들도 자신들의 ESG
지수를 또 발표했습니다. 노키아라든가 리들 등과 같은 지역 내의 하드웨어 기업들도 동참을 했습니다. 몇 가지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들, 일본, 중국, 한국 등의 기업들도 조금 순위가 낮아지는 그런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G20 국가의 수치입니다. ESG 공개 원칙에 따른 G20 국가 점수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ESG 공개와 투자가 0에서 10까지라고 봤을 때 정책을 평가하고 얼만큼 ESG 정책이 국가의 산업을 커버하는지가 있으면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국가 협력 등의 프로젝트가 있으면 또 점수가 높아집니다. 평균은 10점 만점에 6.57 정도가 됐습니다. 반이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유럽은 7.93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유럽이 한국에 비해서 조금 더 견고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럽의 EU 아젠다를 생각해 봤을 때 프랑스와 같은 유럽의 국가들 그리고 38개의 의무 국가들의 순위를 보면은 네덜란드는 38위, 독일은 36위입니다. 모든 다른 G20 국가들을 보면요. 프랑스는 전체 정책 수치가 82점이 좀 넘습니다. 전체 3개의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럽의 기업들이 비교적 잘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가 오픈되어 있고요. EU 주도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만 견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SG 평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ESG 평가 방법 지수가 있습니다. 2009년 MSCI, 블룸버그 ISS, 모닝스타스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평가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에이전시에 따라서 ESG 평가한 것을 매겨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관들이 왼쪽에 쭉 있고요. 표현 방식, 그러니까 점수 계산 방식이 매우 다릅니다.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0에서 100 그리고 뭐 트리플 A라든가 트리플 C로 이렇게 계산하는 스코링 방식이 다 다릅니다. 방법도 모두 다릅니다. 블룸버그는 퍼블릭 데이터, 공적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구축을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는 기업의 인풋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CDP에서는 기업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ISS의 경우 공공 데이터, 질적 분석 피드백, AI 이 모든 것들이 동원됐습니다. 굉장히 다른 방식의 접근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결과인데요. ESG 리스크 등급이 21.1로 나타났습니다.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위험이고요. 그리고 ESG의 랭크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떠냐라는 게 있었습니다. 34,000 정도 되는 기업들, 34,400개가 넘는 기업들의 그런 지수를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환경 지표들인데요. ESG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 지표입니다. 환경의 경우는
탄소 중립, 탄소 배출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환경 영향에 재정을 지급하는, 재정을 보증하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쪽 환경 부분 쪽을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나라들의 경우는 에이전시들이 있어서 모든 요소를 고려하기를 원하지만 어떤 기업들은 어떤 팩터, 요소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은 그 요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시가 관계에 있는 인덱스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대여섯 개의 인덱스만 있어도 충분히 평가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Okay, so I want to show you some French companies. 다음은 프랑스 기업의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 보고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7개의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전체 에너지는 오일과 가스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는 A 등급을 받고 최근에는 중간을 받았습니다. 기업 B는 탑 50%를 달성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요. 평균적인 유틸리티 산업을 봤을 때 오일과 가스 산업에서 비슷한 평균 점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일, 가스 기업, 똑같은 분야라고 하더라도 조금 점수가 높고 낮으면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도 조금 여러분의 기대치보다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평균적인 요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씩 다 변합니다. 3만 개가 넘는 기업의 평균이다 보니 10개 비교할 때와 3만 개 넘는 기업을 비교할 때는 수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똑같은 아이템이라도 높거나 낮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EDF에 따르면 한국의 전동화 기업과 같은데요.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EDF 같은 경우는 또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측면에서 큰 점수를 받았는데요. 6번째를 보시면 투자와 관련해서는 에이전시가 별로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B 기업의 경우 탑 50,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탑 6% 정도 이렇게 각기 다 다릅니다. 이 회사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독일 기업 중에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벤츠도 ESG를 충실히 따르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019년, 2020년, 2022년과 비교한다면 차이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포인트가 생성이 되었는지 이런 인덱스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DHL이라는 독일 회사도 있죠. ESG 평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보통 초점을 맞추는데요.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 그리고 빌딩
설계, 이런 모든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바로 환경 측면이 되겠습니다. And we saw, in several companies also very 7개의 기업이 현재 평가를 하고 있고요. different scores. So I want to ask to investors. So we 투자자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있을 때 or not.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So other Telefonica 그리고 전화 회사의 위험 로우에 대해서, 위험 지수에 대해서 숫자로 평가한 것들이 있습니다. 보고 계시고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차이점이죠. ESG 레이팅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품질, 데이터의 품질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용평가 기관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So I don't know you understood this figure. 여러분이 아마 이런 숫자들을 잘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에이전시는 어떤 경우는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낮을 수가 있습니다. How does the organization improve? 그럼 어떻게 이런 조직이 ESG의 점수와 등급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데이터는 일단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쉽게 액세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ESG 데이터의 체리피크를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만 뽑는 체리피킹은 좀 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투명성이 포함되고요. We all data they should get some evaluation by another. 그래서 이런 큰 기업들이 제3 기관의 이런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와 관련된 몇 가지 평가 방법론이라든가 데이터 보고라든가 투자자 선호도 등도 알아두면 좋을 정보입니다. 제 발표를 마치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 인디케이터 환경 지표를 KESG를 위해서는 만드는 것입니다. 어제 전하진 교수님께서 놀랐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수치들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올해 초에 이미 국가 산업의 그린하우스 가스에 100만 달러 투자하겠다고 한국은행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너지 밸런스 데이터 등을 통해서 어, 800개가 넘는 산업의 지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밀리언 톤당 CO2의 양을 또 이렇게 측정하여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플라스틱 제조사라든가 그런 전통적인 사업, 제조 사업들이 여기 명단을 올리긴 했습니다. 이러한 평균과 그 각 기업의 점수를 빗대어 보면 우리 기업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린 클래스 웨이팅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기업 입장에서 현재 평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주요 요지라고 하겠습니다. 대부분 CO2 이미션이 배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죠, 회사에서. 그런데 가정에 돌아가면은 이게 얼만큼 많이 배출되고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temperature gauges. So they may have this higher temperature or lower temperature, 그래서 뭐 average temperature. 온도가 낮은지 높은지 잘 알 수 없고 평균 온도를 잘 모르고 이런 건 결국은 학습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질적인 평가들을 조금 정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The baseline and average. So maybe from 0 to 10, you can have 1 star and 뭐 0에서 20%는 별 하나, 20에서 40%는 별 둘 이런 식으로 좀 직관적인 평가 자료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companies in the chemical industry, also some mechanical industry. So 이게 companies 기계류 기업이 됐든 어떤 다른 기업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증서를 또 받을 수가 있는데요. CO2 배출량과 관련해서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별을 4개에서 5개 정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옵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과 관련된 인덱스, 지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한 지표를 통해서 기업의 탄소 투자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즉 ESG 투자는 사회적 의식이 있는 투자자가 잠재적인 투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업 행동에 대한 일련의 표준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와 지속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조직과 사회에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ESG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혜택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치 창출을 하면서도 개입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 환경 문제 개입을 피할 수 있고요. 이 양적 증가를 위해서 우리가 좀 연구는 해봐야 될 텐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기 다른 회사의 ESG 등급이 다른 방법론을 따르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김준범 교수님,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